어떤 역경도 견뎌내고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마음가짐의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을 극복하고 어디를 가든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경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수준의 정신적 수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게 물들어온 현실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환경이 만들어낸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변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사는 동네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의 지도가 그대로인 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보시게 될 내용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일본인들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10가지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가 현실을 해석하고 실패에 반응하며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인내하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각 개념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의 토대를 마련하고 두 번째 개념이 세 번째 개념을 가능하게 하며 그렇게 10번째 개념까지 이어져 앞선 모든 과정을 영구적인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현우라는 한 남자가 가지지 못했던 지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지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토요타라는 일본 기업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업계의 수치라고 할 만큼 엄청난 비율로 불량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는 엄청난 제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의 진짜 문제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대응은 서양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개념 하나를 발굴해 내어 생산 라인에 적용했습니다. 10년 후 토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개념의 이름은 카이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영상에서 다룰 10가지 개념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카이젠 외에도 이 영상에서는 무신, 잔신, 이키가이, 와비사비, 가만, 이치넨, 세이자쿠, 그리고 슈할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개념들은 함께 어우러져 여러분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완벽한 지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카이젠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생산성 기술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가소성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뇌가 급격한 변화를 마치 위협처럼 인식하고 포식자나 물리적 위험에 대처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아주 미세할 때 그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레이더망 아래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한 평범한 소도시에 정확히 이 말을 들어야만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30살의 그는 기대 수명이 나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으로 측정되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야망은 오만함으로 취급받고 자신이 사는 동네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평범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똑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파일을 열고 똑같은 숫자를 맞췄습니다. 회사에서도 투명 인간 같았고 동료들에게도 투명 인간 같았으며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투명 인간 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하며 동네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배우는 바로 그 방식대로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지만 삶이 지금과 다를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원래 그런 거야. 현우 씨 다들 이렇게 살아. 아마 여러분도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정확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화요일 오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스프레드시트가 띄워진 모니터 앞에 앉아 현우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일본 철학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시도했던 것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생산성 기술, 규율 해킹, 찬물 샤워, 소셜미디어, 단식, 새벽 4시에 일어나기.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의 삶의 본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10가지 일본의 개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우는 호기심에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이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마음의 지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자신이 자라온 한계가 뚜렷한 환경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이 채널에서 곧 발행될 다음 영상 역시 매우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것이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자, 이제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지도의 문제. 현우는 실패에 대한 비전을 안고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존에 대한 비전을 안고 자랐으며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실패는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생존은 단지 현상 유지를 의미할 뿐입니다. 생존이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에서 아이가 자랄 때 뇌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헛된 망상으로 취급하도록 학습합니다. 현우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새로운 강의나 사업, 아이디어 상사와의 발전적인 대화 등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따라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아는 사람처럼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자기 개발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우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산성 기술도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가져올 결과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기반 위에서는 결코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우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재프로그래밍은 항상 동일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지도가 결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주어졌던 낡은 지도일 뿐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카이젠이라고 부릅니다. 챕터. 이 카이젠,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가장 작은 단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노자의 말입니다. 카이젠은 고대의 개념으로 위장한 현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는 뜻의 일일 일생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전략이 아닌 영적인 태도로 다루었던 선불교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 완벽한 주의를 기울이며 똑같은 복도를 쓰는 승려는 단순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자신이 되는 예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젠이 가장 강력한 과학적 타당성을 얻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습관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급격한 변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문제의 크기만큼 거대한 변화를 시도할 때 자제력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데 쓸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은 며칠 만에 고갈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자원이 바닥나면 뇌는 자동으로 이전의 행동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카이젠은 이 문제를 아주 정밀하게 해결합니다. 변화의 크기를 뇌가 더 이상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줄이는 것입니다. 현우는 여전히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켜둔 채
이어폰을 통해 사무실에서 처음 이 개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반응은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여느 똑똑한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너무 사소해서 아무런 변화도 못 만들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현우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뇌는 경험의 크기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함께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으로 연결되는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수초화라고 부릅니다. 뇌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신경 연결망을 지방층으로 감싸서 신호 전달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높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카이젠은 행동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확실한 반복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우는 그날 점심시간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결정이었습니다. 매일 업무용 컴퓨터를 켜기 전 딱 5분 동안 개인 재무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든 공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5분. 그 이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사소해서 다짐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그 5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그 5분이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뇌가 그것이 즐겁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이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문이 열리면 어디를 봐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잔신 머무르는 의식. 카이젠을 적용하기 시작한 후 현우는 잔신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궁수들은 화살을 쏜 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고도의 경계 상태를 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활 시위는 당겨졌고 관역에 명중했을 수도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관역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마음을 현재에 둡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결과가 아닌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곧 수련이기 때문입니다. 잔신은 종종 자녀의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 후에 남겨진 의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의식입니다. 현우는 잔신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카이젠을 시작한 초기에 그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하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침을 먹으며 업무를 생각했고 출근해서는 카드값을 생각했으며 잠자리에 들어서는 다음 날을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현재라는 순간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경과학에는 현우가 겪고 있던 이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 방황입니다. 매튜 킬링스워스가 진행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루 중 47%의 시간 동안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와 불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도 현재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단지 목표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자체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잔신은 그 거리를 좁히는 훈련입니다. 형식적인 명상이나 수련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끝날 때까지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설거지를 끝마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내 대답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는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잔신은 단순한 마음챙김 훈련이 아니라 전두엽, 즉 뇌에서 반응적인 행동과 의도적인 행동을 구별하는 영역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릴 때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헬스장에서 역기를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근육 운동입니다. 현우는 5분의 카이젠 시간 동안 잔신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식사 시간 동안 그리고
아내 수진과 대화하는 동안에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몰랐지만 현우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하고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완전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없는 존재감은 단지 텅 빈 주의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우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순간들뿐만 아니라 그 순간들 속에 담아낼 내면의 상태를 위해서 말입니다. 챕터 4. 무신, 자신과 싸우지 않는 마음. 무신에서 무는 비어 있음을 쉬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텅 빈 마음입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텅 빔이 아닙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판단, 자기 비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에 대한 예측 같은 소음이 없는 마음. 자신과 싸우지 않고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이 무신을 전투의 원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며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전사는 반응이 한 발 늦기 마련입니다. 몸은 마음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맑게 비워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우가 겪고 있던 상태는 무신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기대되는 선을 넘어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결국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의 마음은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협과 관련된 뇌의 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입니다. 반추의 문제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데 쓰여야 할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추하는 뇌는 헛개비와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뇌입니다. 무신은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멋진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마음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다가 사라집니다. 하늘은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구름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단지 광활하고 고요하게 현재에 머무를 뿐입니다. 현우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무신을 연습했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 감정 조절에 관한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위협 반응과 관련된 뇌 영역인 편도체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현우는 이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진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우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낸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목소리의 힘은 영원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신은 단지 공간을 열어줄 뿐이며 그 빈 공간은 진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현우는 동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한계를 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내면의 소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챕터 5. 이키가, 이 연료가 필요 없는 힘.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견딜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오키나와 섬은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이유를 연구하러 간 학자들은 특별한 식단이나 엄청난 운동법 혹은 타고난 유전자를 발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훨씬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키가이, 생명과 삶을 뜻하는 이키와 가치 혹은 보람을 뜻하는 가이가 합쳐진 일본어입니다. 바로 삶의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나 기한이 정해진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정렬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동기부여와 이키가이의 차이는 모닥불과 태양의 차이와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외부의 인정 측정 가능한 발전이 있어야만 유지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모닥불은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키가이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꽃이 아니라 뜨거움을 뿜어내는 여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몇 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썼습니다. 할 일 목록, 비전 보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맞춰놓은 한밤중의 알람. 하지만 그때마다 동기부여는 몇 주 길어야 며칠을 넘기지 못했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묻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왜 삶이 변해야만 합니까? 단지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고유한 역사 속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위해 당신은 도대체 왜 달라져야만 합니까? 현우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오른 대답은 돈이나 지위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딸이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세상은 한계가 뚜렷하고 천장이 낮은 곳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현우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보이지 않는 세장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 그 이미지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는 머릿속에서 도무지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키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당연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 두 상태 사이에는 아주 실제적인 신경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내재적 목적과 연결된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보상이 주어질 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외부의 보상과 연결된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키가이는 힘든 날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당신이 왜 눈을 떠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날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챕터 6. 와비사비 균열의 아름다움. 현우는 32번째 날에 처음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적인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고장도 없었고 난동을 부리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사소하고 조용하게 파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기로 했던 모든 약속을 일주일 내내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5분의 카이젠도 멈췄고 식사 시간의 잔신도 잊었으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7일이 지났습니다. 발단은 아파트를 찾아온 친형 민석과의 대화였습니다. 형 민석은 이 평범한 동네가 공장의 기계처럼 찍어낸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주변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의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것에 비판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지나가는 말로 일본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고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그냥 이 동네 회계사무소 직원이야. 일본 철학 나부랭이가 그걸 바꿔주진 않아. 부엌에 있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현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동의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말과 현실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몰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꺾여버린 확신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일주일 동안 무신의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8번째 날 아침, 현우는 아침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따라놓고 마시지도 않은 물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7일이나 망쳤는데 지금 다시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 다시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바로 이 문장 앞에서 대부분의 변화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내 무능함의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 현우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단어가 아니라 미학적인 단어였습니다. 바로 와비사비입니다. 와비사비 철학은 서구의 현대 문화가 탁월함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불완전함은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입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예가 바로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일본의 예술 킨츠기입니다. 깨졌다가 수리된 그릇은 온전한 그릇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 균열이 바로 그 그릇이 가진 역사이자 그 그릇이 실제로 존재했고 쓰였으며 살아남았다는 진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도자기가 아니었지만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칠리를 망쳤다고 해서 앞서 이룬 32틀의 꾸준함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자기의 균열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듯 그 균열 또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그릇을 아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원래의 재료보다 더 귀한 황금으로 상처를 채우는 킨츠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우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와비사비가 단순한 동기부여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연속성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끊어진 연속성을 다시 복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장된 드라마나 자책 없이,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며 진을 빼는 다짐도 없이, 불완전함은 처음부터 이 여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그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한번 부러져 보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에라 모르겠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겼을 때 실패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원래의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연쇄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으니 아예 다 먹어 치워버려야겠다는 식입니다. 와비사비는 애초에 깨질 규칙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전제를 세움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규칙 위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궤적이 있을 뿐이며 모든 궤적에는 경로 이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와비사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완전함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길이 너무 험난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 일본인들에게는 또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개념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챕터 7. 가만 견딜 수 없는 것을 품위 있게 견디는 것. 1942년 미국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집과 사업체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온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적국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나타난 수용소 내 일본인들의 행동은 학자들이 20세기에 기록된 집단 회복 탄력성의 가장 경이로운 사례 중 하나로 꼽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수용자들이 직접 조직한 학교가 있었으며 예술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너짐이 합리화될 수 있는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품위를 지켜냈습니다. 그 바탕에 깔린 개념의 이름은 바로 가만이었습니다. 가만, 참을 수 없는 것을 인내와 품위로 견뎌내는 것. 수동적인 체념이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이 내 내면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현우는 강제 수용소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집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취급하는 주변 환경에 끝없고 침묵하는 압박감이었습니다. 형 민석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항상성의 메커니즘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든 회사든 모든 사회적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집단의 균형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변화하려고 할 때 집단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현우는 매일 이 압박을 느꼈습니다. 스치듯 던지는 형의 차가운 말, 수진의 주저하는 표정, 너 그 일본 철학 나부랭이는 잘 돼가냐며 농담을 던지는 직장 동료들까지. 가만은 이런 압박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다음 발걸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무게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편함에 대한 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좌절, 지루함, 의심, 육체적 감정적 불편함 같은 부정적인 내면의 상태를 견뎌내는 능력이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능도 재능도 아닙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고정된 성격이라고 믿는 것과는 달리 이 내성은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통제된 저항에 점진적으로 노출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현우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방식으로 가만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그냥 해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편함은 멈추라는 선고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이건 힘들어라고 말할 뿐, 넌 이걸 그만둬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 하나만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향성 없는 인내는 결국 탈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견뎌낸 에너지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지 않고 한 번에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챕터 8. 이치넨. 하나의 의도, 하나의 우주. 일본 불교에는 서양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철학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니치렌 불교에서 유래한 이 원리는 수백 년간 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일념삼천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순간의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 즉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개념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 하나의 의도가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치넨, 즉 일념이나 의도는 서양에서 말하는 집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존재의 에너지를 단 하나의 방향으로 쏟아부어 마침내 그 방향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현우는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도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었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으며,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싶었고, 수진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고, 공부도 더 하고 싶었으며, 잠도 푹 자고 싶었습니다.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원함은 그의 에너지와 주의력, 그리고 시간을 서로 빼앗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치넨은 아주 예리한 수술을 요구합니다. 단 하나의 의도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거나 아예 불필요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핵심적인 의도를 선택하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현우가 내린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핵심 의도는 회계사무소를 벗어나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수진을 위한 시간, 퇴사 등 다른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목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스터키였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10개의 전선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멈추고 단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한 순간 그의 발전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근무 시간을 늘려서가 아니라 내면의 저항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치넨을 뒷받침하는 신경과학은 작업 전환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뇌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마다 인지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잦은 작업 전환은 인지 효율성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인을 섬기는 마음은
그 어떤 주인에게도 완벽하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애는 단순한 생산성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목표에 충분히 오랜 시간 온전히 헌신하다 보면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애써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의도가 곧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하면서 현우는 마침내 사무라이들이 인간의 완벽함에 가장 가깝다고 묘사했던 바로 그 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9. 세이자쿠 내면을 세우는 침묵. 현우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친정어머니를 뵈러 갔고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켜진 텔레비전도 없이 그저 천천히 식어가는 차 한 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현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할 일도 계획하지 않았고 형 민석과의 대화를 곱씹지도 않았으며 이번 달 카드값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전 속도가 어떤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는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 중 가장 선명하고 맑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디뎌야 할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상태를 세이자쿠라고 부릅니다. 세이자쿠는 침묵을 뜻하지만 단순히 소리가 없는 부재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고요함, 즉 완벽히 경계하고 있으면서도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이자쿠를 나타내는 한자는 종종 폭포수 옆에 그려지곤 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너무나 일정하고 거침없이 흘러내려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폭포의 강력한 힘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이자쿠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침묵이 깃들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소음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음악이 흐르고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막히는 차 안에서는 팟캐스트를 듣고 저녁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을 뜹니다. 은연중에 침묵은 텅 빈 것이며 자극이 없는 상태는 시간 낭비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이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2013년 생쥐의 신경 재생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하루 2시간의 침묵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려준 대조군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흔해 빠진 휴식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활성 성분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휴식을 취할 때 뇌의 대사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서도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을 때는 이 시스템이 최소한으로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뇌는 자신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말 그대로 머릿속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이자쿠는 격식을 차린 명상이나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의력을 훔쳐가는 그 어떤 자극도 없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할 진공 상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감시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스스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현우는 한정된 자원을 아끼듯 침묵의 시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없이 산책하기, 모니터 없이 아침 먹기, 잠들기, 전 10분 동안은 아무 기기도 만지지 않기. 그리고 현우가 앞으로 2년간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그 침묵 속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저항의 신호에 쉽게 지워져 버리는 뻔한 다짐이 되지 않으려면 현우에게는 10가지 개념 중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인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시작하는 법이 아니라 영원히 멈추지 않는 법에 관한 개념입니다. 챕터 10. 슈하리 숙련을 위한 완벽한 지도. 처음에는 규칙을 마치 법처럼 배우라. 그런 다음 진흙처럼 자유롭게 주물러라. 마지막으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려라. 14세기 제아미 모토키오의 말입니다. 슈하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의 무술과 전통 예술인 노에서 발전된 하나의 지도입니다. 슈하리는 진정한 대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가지 단계를 설명합니다. 슈. 초보자는 완벽하게 정확한 형태를 따릅니다. 질문하지도 혁신을 꾀하지도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움직임을 배웁니다. 그 움직임이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한계를 깨뜨리기. 형태가 완전히 내면화되면 수련자는 질문을 던지고 한계를 시험하며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심에서가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규칙을 자신에게 맞게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초월하기. 형태는 더 이상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수련자의 자연스러운 표현 그 자체가 됩니다. 규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흡수한 것입니다. 대가는 매일 발전하기 위해 굳이 카이젠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나아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신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완벽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신을 적용하려 애쓰지 않아도 애초에 자신과 싸우는 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슈하리에 대해 처음 읽었을 때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슈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있어야 할 아주 올바른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문제는 초보자로서 감내해야 할 슈의 고된 과정은 건너뛰고 곧바로 리의 단계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엄격한 과정 없이 대가의 지혜와 능숙함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슈하리는 이 흔한 착각을 수천 번은 지켜본 사람의 인내심을 담아 단호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사이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와리는 슈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슈를 충분히 깊이 있게 훈련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슈하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신경과학은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안데르스 에릭슨의 의도적 연습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릭슨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해서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피드백이 주어지는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성찰하며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만이 그가 고품질의 심적 표상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절대 볼 수 없는 패턴을 읽어내고 결정을 내리는 대가들의 인지 구조 말입니다. 슈는 체계적인 연습이고 하는 피드백과 조정이며 리는 곧 정체성이 되어버린 심적 표상입니다. 현우는 이 짧은 이야기의 시간선 안에서 리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지도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각각의 개념은 흩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관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카이젠은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잔신은 발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주의력의 질이었습니다. 무신은 자신과 싸우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청소였습니다. 이키가이는 외부의 자극 없이도 타오르는 연료였습니다. 와비사비는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든든한 구조였습니다. 가마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치네는 노력을 극대화하는 집중력이었습니다. 세이자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하리는 자신이 지금 길 위에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도달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지도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점심시간에 멍하니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며 커피나 홀짝이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엑셀 화면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는 동네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마음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우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의 그 나른한 오후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현우는 감사를 의뢰한 어느 작은 고객사 대표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최민수 대표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재무 컨설팅 회사를 세웠고 대형 경쟁사들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지난 3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현우가 일상적인 감사를 위한 질문을 던지던 중
최 대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우 씨는 전에 왔던 다른 회계사들이랑은 질문하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 현우 씨는 내 대답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다음 질문을 던지더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현우는 당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즈니스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잔신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현우라는 사람 그 자체의 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표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큰 무대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요. 현우는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던 감사실을 돌아보았고 여전히 떠있는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빛나는 순간이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5분씩 실천한 카이젠과 철저하게 지켜낸 침묵의 시간과 일주일의 방황을 금으로 메운 와비사비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견뎌낸 가만히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상이 현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현우 자신이 세상이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얄팍한 생산성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차이입니다. 오직 10가지 일본의 철학적 개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영상에는 10가지 개념이 담겨 있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마음의 상태가 당신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숙명은 아닙니다. 카이젠은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사소하다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잔신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승려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단련되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시는 이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는 환경의 낡은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키가이는 일시적인 동기부여는 잘못된 연료이며 억지로 채워넣지 않아도 활활 타오르는 더 깊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와비사비는 삶의 균열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마는 불편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증명합니다. 이친에는 분산된 에너지는 결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이자쿠는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뇌가 가장 위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마법의 실험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슈하리는 위대함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지만 완벽한 지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현우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정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여전히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분명한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위대한 여정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여정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딛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긴 영상의 끝까지 도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충분히 오래 집중하여 그것이 내면 깊숙이 스며들게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새로운 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유튜브 피드에 나타나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오랜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르고 명예롭게 걸으며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당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시오.